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감명 깊게 읽고 재밌게 읽었었던 책들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신작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재밌게 읽었던 책들 위주로 갈 거라서 책들의 성향이 다소 조금 오직 제 취향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진행될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핏빛자우선이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좀 비호감이죠. 두께만 봤을 때는 저도 두꺼운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엔 메카시의 작품이 보통 두꺼운 책들이 조금 많고, 이 책도 뭐 그런 이렇게 지금 분석하느라 이 어릴 때도 안 했던 이 포스트잇 여기까지 붙여가면서 하여튼 이 책을 오늘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 작가를 만나게 된 좀 경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 처음부터 이 코엔 메카시의 소설을 통해서 이분을 만난 건 아니고, 그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작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볼 때 배우나 감독 그리고 내지는 막 스토리가 너무 확 와닿아, 예고편을 봤는데 아니면 뭐 시놉시스를 봤는데, 보통 그럴 때 보는데, 이 지금 No Country for Old Men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할리우드 탑 배우라고 할 만한,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나이든 그 뭐죠? 그 보안관 역을 했던, 에드 역을 했던 뭐 타밀리 존스나 아니면 그 지금은 이제 타노스로 엔드게임 그 어드벤져스 조시 브롤린이나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몇 년 전 박나래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귀되었던 그 안톤 시거 역을 했던 하베르 바르뎀이나, 다 모두들 너무나도 뛰어난 영입파 배우들이긴 한, 감독이 코엔 형제 감독이었고, 제가 그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했죠. 그때 당시 파고는 너무 유명하고 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파고가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코엔 감독, 이 형제 감독이 이제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감독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선 너무 뛰어난 스토리텔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각본까지 쓰면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만날 법한 뭔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등장을 해요. 심지어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내지는 2% 부족한가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주요 인물들이 되고, 그 블랙 유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게 들리는 거는 막 이렇게 뭐랄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블랙 유머라는 방식, 냉소적인 방식으로 그 이렇게 되게 재밌게 그 이야기를, 묵직한 주제를 묵직하지 않게 풀어나가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우선은 관심 갖게 되는데, 제목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뭐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딱 봐도 내용 보기 전에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싶었고, 예고편을 봤는데 이제 예고편이 구찌가 들어갔죠. 안톤 시거가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하베르 바르뎀의 그 역을 이제 맡았을 때 원래 처음부터 그 단발머리가 나왔던 게 아니고, 감독이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미친 스타일링. 제가 원래 막 그런 사랑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체 이런 글을 쓰는 사람, 이런 스토리텔링과 주제와 묘사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작가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에, 영화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뭐 손꼽는 영화 중에 하나고, 우선 작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코엔 메카시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서부 장르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분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웨스턴 스타일의 배경이 많아요. 이제 이후로 갈수록 조금 달라지긴 하지. 제가 서부극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말하기가 뭐한 게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코엔 메카시 소설 전에는 소설의 서부극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부극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보통 영화인데, 뭐 하이눈이나, 너무 옛날 영화다, 하이눈이나 아니면 뭐 세르지오 레오네의 그 시리즈 황야의 무법자, 좀 옛날 영화긴 한데
뭐 여튼 그게 이제 정통 약간 그 뭔가가 서부 이게 조금 뭐 이탈리안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런 건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서부 스타일 있잖아요. 남성적인 캐릭터들이 당연히 나오고 셰르프 항상 거기 껴있고 그 항상 그 결투라는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초조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매력이면 매력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 스타일을 확고하다 보니까 패러디 작품들도 많이 나오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옛날이네요. 김지훈 감독의 뭐 놈놈놈도 그렇고 베스트는 그 장고가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진짜 그냥 뮤직비디오 같았죠. 그 장고는 네, 뭐 캐릭터들도 그 패러디한 장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악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악역도 너무 배우들이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너무 연기 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감독의 스타일링은 뭐 저수지의 개들부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음악도 너무 진짜 찰떡 같고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 서부 장르를 이 두 작품 외에도 패러디한 작품들은 재밌게 본 게 있는데 여튼 약간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우선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뭐 서부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우선 너무 빠져들었고 그러고 이제 코맥 메카시의 작품들이 이제 읽기 시작했죠. 코맥 메카시의 작품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은 미국 작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작품, 특히 초기작 같은 경우는 국경 3부작이라고 해서 그 미국과 멕시코 국경 접경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많이 써요.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모두 다 예쁜 말들, 뭐 국경을 넘어 평온의 도시들.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읽게 됐죠. 이거는 더 지금 피피자우성 같은 경우는 그 국경 3부작보다도 더 이전에 진짜 거의 초기작 1985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공이 보통 소년 내진 젊은 청년이 나와요. 뭔가가 청년이라도 뭔가 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미성숙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회에 던져진 수준이 아니라 여튼 굉장히 남성적이고 양육강식의 느낌이 나는 색이 그냥 던져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근데 진짜 코맥 메카시 같은 경우는 문체가 너무 그 소설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캐릭터의 힘이 실려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 그냥 완벽해요. 묘사가 너무 그 섬뜩 난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은데 너무 좀 막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또 그린 거 좋아하겠죠? 사랑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작가들 이제 광고할 때 광고 카피 그런 거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문체가 매혹적이다. 그런 거 많은데 이제 보통 그거를 되게 약간 클리셰같이 그냥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를 위한 표현이다. 또 흥분한다. 재난에 가까울 정도의 거의 막 상황이 거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투머치하단 말이에요. 캐릭터도 투머치하고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분은 캐릭터도 오버하지 않고 너무 일상에서 볼 법해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탐구나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사건을 진행해가는 방식이 그냥 촥 터뜨리는 게 아니라 묘사를 통해서 암시되고 상상되고 하다가 팍 터뜨려요. 그래서 요새 독자들이 어떤 독자들인데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들이라 어느 정도 소설이든 작품을 읽다 보면은 스토리 어떤 그 사건 전개 측면에 있어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 자체가 서부 장르극의 어떤 영역과 한계를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서부극 웨스턴 스타일의 소설이나 작품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게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한계를 또 넓혀준 거죠. 이분의 어떤 작품 세계관 좀 전반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부분 얘기하자면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볼 법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계속적인 토론과 논의가 진행돼요. 모든 작품이 전반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기준으로 이 지금 피피자우성과 로드는 좀 더 상대적인 물론 공통적인 그 투과하는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좀 다르게 나아가요. 피피자우성 같은 경우는 1985년작이고 로드는 2006년, 2007년 비교적 최신작, 완전 최신작은 아니지만 세계관이 비슷은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세계관에 대한 작가의 어떤 반응이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요. 작가도 그런 얘기 했던
싶더라고 하더라고요. 로드는 이제 작가가 본인의 이제 막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이제 또 나이 들어감에 대한 어떤 그 세계관의 변화는 단순히 그 로드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 제목 자체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잖아요. 여튼 주인공 중에 하나를 이제 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이 소설 시작 자체가 뭐 소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고요.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건의 진행 방식이에요. 악에 대해서 설명을 가려면 선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선에 대해, 인간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악에 대한 조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양대산맥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지게는 되는데, 어떤 한 노인을 만나요. 근데 노인이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소년과 이제 뭐 일상, 뭐 대화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냥 그 생존 여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 세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악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마치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이 악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악의 어떤 연속성, 결국은 악이 우세할 것이며 이거를 그냥 신은 두고 보고 있다. 요런 세계관의 상징적인 인물이 홀든 판사예요. 그 왜 이 사람이 무섭냐면, 그 원래 그 공포 내지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그 감정의 시작은 알 수 없음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악인들 얘기할 때 문화 작품에서 나오는 뭐 시계테어 오렌지의 뭐 알렉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앤소니 버지스의, 걔도 뭐 거의 손꼽히는 악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 영화에서, 배트맨에서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조커가 왜 조금 전무후무했냐면, 예전에도 그냥 근본 없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조커가 생긴 것도 막 우선은 막 기괴하고. 근데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 같은 경우는 진짜 왜 저러는지, 걔는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막 돈 태우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그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즉흥적인 감정, 자기도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매번 다르고, 그 안톤 시거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출처를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설에도,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소설에도 나오고, 밑도 끝도 없이 죽이고, 살인의 어떤 기준도 웃기지만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동전을 던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 안 들어갔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좀 페어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뭐 앤소니 버지스의 그 시계테어 오렌지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인간에 과연 악함은 교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또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걔네 친구인 줄, 교화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악인에 들어는 가지만 막 그렇게 막 무섭고 막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홀든 판사는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악인들 중에 진짜 최악, 그 소설이나 작품 속에서 봤던,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선은 이 작품에서 묘사하는 이 사람의 비주얼 자체는 키가 2m예요 거대한 아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등치도 크고 하얘요. 새하얗고 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창하는 것도 계속 그거예요. 강자만 살아남아야 되고, 강자만 실질적으로 살아남고 있고, 여기서 선함이 무슨 이유가 있고, 인간은 악함을 위해 그냥 태어난 하나의 도구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궤변을 하는데, 무서운 게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코비드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 매체에서 그 뭔가가 좀비 영화나 좀비 작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아마겟돈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그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같거든, 일상이.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했을 때 인정받는 능력들이나 사람의 종류가 이런 뭔가가 재난시대에 와닿았을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 하다못해 워킹데드 같은 경우도, 그 누구야, 이름도 생각 안 나. 다이앤 크루거랑 요새 연애하시는 분, 아까 활 쏘는 멋쟁이. 좀비 시대가 오면서 더 빛을 발하는 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홀든 판사 같은 경우는 요런 재난 시대에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등치는 생존 능력이 장난이 아니고, 뭐 중간에 한번 화약이 한번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화약이 떨어졌다는 거는 언제 아파치가 올지도 모르고, 내부에서도 언제 누가 막 갑자기 총 쏠지도 모르는 진짜 상황이거든요. 판사가 밑도 끝도 없이 거기에 있는 그냥 주어진 재료를 통해서 화약을 만들어내요. 과학적 지식도 있는 거예요. 홀든 판사라는 이제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악의 어떤 상황들,
악에 대한 어떤 개념들,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악의 어떤 개념들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수의 엘리트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는 희생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법을 만들고 어떤 테두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양육강식이 인간의 근본, 그 할아버지는, 앞에 나왔던 할아버지든 아니면 이들의 대화를 통해, 특히 홀든 판사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는 거는 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뒤에 보면 에필로그에 짧게 어떤 인물이 잠깐 나와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냥 한 사내라고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모르는데, 불이라는 개념이 뒤에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그 에필로그에. 근데 이 코맥 메카시의 작품에서 불이라는 개념은 이게 피피자오선에서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로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도 불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로드에서 불은 굉장히 중요한, 좀 비중이 더 크게 언급이 되고요. 불 얘기가 잠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코맥 메카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에필로그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토론을 한다는 거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답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엔 악이 우세해 보일 수도 있어.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나치, 극단적인 사건으로는 홀로코스트 사건도 그런 거고, 우세해 보여요, 때로는. 이게 진짜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에는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같은 때 좀 또 힘이,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좀 그냥 자연스럽게 축축축 넘어간 소프트한 작품도 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한 번씩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